자, 좀 쉬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한국의 예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유, 죄송해요. 한국의 예술 문화라는 것을 음악과 미술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음악과 미술 분야라는 것이 결국은 한국의 전통적 음악과 한국의 전통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과 한국 전통의 음악과 한국 전통의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영상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한국 예술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음악이라든지 미술이 이제 제 전문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의 음악과 미술, 전통 음악인 뭐 국악이라든지 전통 미술, 동양화죠. 동양화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너무 간단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한국의 전통 예술 문화가 어떠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한국의 전통 예술 문화이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한국의 예술 문화 중에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음악. 어, 한국의 음악이라는 것은 왜 이러죠? 한국의 음악이라는 것은 개화기 이전에 존재했던 전통 음악이었던 어떤 국악이라는 것과 개화기 이후에 유입된 서양 음악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 음악이라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한국 민족의 어떤 유구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전개될 민족 문화로서의 동질성을 지닌 한국 사람들이 향유하고 장단과 가락으로 민족의 얼과 멋과 정서가 담겨 있는 한국의 민족 음악을 한국 음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 문화라는 거죠. 민족 문화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향유하는 장단, 가락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민족의 어떤 얼과 멋과 정서를 담아냈을 때 여기서 이제 뭐 한 민족의 얼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가치 체계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멋스러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정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한국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이와 같은 한국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첫 번째 이제 화성보다는 음색의 조화에 중점을 둔 음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박자 계통의 장단이 이제 주류를 이루면서 음악의 빠르기는 템포의 기준을 호흡에 두고 있다는 거죠. 호흡.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양 음악에 비해서 그 호흡이 측면이 훨씬 더 넓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음계는 향악에서는 5개의 음계죠. 그러니까 음계가 서양 음악 같은 경우는 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지 않습니까? 음계가. 근데 그거를 한국 전통적인 국악 안에서는 궁상각치우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음계는 뭐냐 그랬을 때 궁상각치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악이 향악이 5개고 아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향악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물놀이패 공연 같은 걸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장고와 북과 꽹과리로 대변돼 가지고 이렇게 사물놀이라는 것은 장고, 북, 꽹과리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농악을 하는 거거든요. 농악.
농악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 한국 사회라는 게 농업 국가이다 보니까 농업 국가 안에서 그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음악 형태로 농악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반 민중의 음악이었죠. 그거는 민중의 음악. 궁중의 음악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하고 있는 이제 뒤에 아악과 당악 같은 경우에는 민중의 음악이라기보다는 궁중의 음악이었습니다. 궁중의 음악 일종의 궁중의 음악이었기 때문에 궁중의 음악이었고 지배층의 음악이었죠. 거기에 비해서 향악은 민중의 음악이었죠. 어, 그래서 그러한 향악 안에서의 오계라는 것은 궁상각치우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아악과 당악은 궁중 음악이면서 어떤 지배층의 음악이다 보니까 좀 더 세분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상각, 변치, 치, 우, 변궁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악 같은 경우에는 6개 궁상각, 변치, 치, 우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음. 이게 이제 한국 음악 전통 국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올려드릴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 이 수업을 끝내고 3강에 올려드린 영상은 제가 그 전통 한국 음악을 연주하는 그걸 올려드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중음악이죠. 궁중음악을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이제 올려드릴 건데 그거 말고 이제 나머지 2개 또 영상이 있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 2개 영상이라는 것은 한국의 전통 음악이라는 게 무엇이고 한국의 전통 미술이라는 게 어떠한지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어,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이 3개를 다 보시면 한국의 어떠한 예술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는데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이제 이게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물론 이 예술 분야 음악이나 미술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 이제 한국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은 음의 높이와 길이를 동시에 나타내는 음의 길이를 읽는데 편리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음악의 악보는 음의 높이와 길이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음의 길이를 읽는데 편리하다 이런 거죠. 또한 한국 음악의 어떤 연주라는 것은 각 악기가 최대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매우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주가 이렇게 시간이 딱딱딱딱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 한 악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음색이라든지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를테면 대금을 분다고 합시다. 그럼 대금을 부는 그 대금을 부는 사람의 그 특성에 맞춰 가지고 그 대금을 부는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 준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서양 음악과의 좀 차이죠. 국악과. 그러니까 이 국악이란 서양 음악이라는 것은 정해진 음계에 따라서 연주 시간도 딱딱딱 정해 놓지 않습니까? 어,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 음악 연주라는 것은 그 악기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연주 길이가 매우 유동적으로 조절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양 음악과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더불어서 한국 음악이라는 것이 궁중 음악을 포괄하는 아악과 궁중 밖의 어떠한 민간 음악인 민속악, 그 신앙악과 민속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악은 이제 궁정악과 정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정악과 정악이기 때문에 궁정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연주되었던 악이고요. 그 다음에 정악이기 때문에 정통 어,
이 전통으로 우리나라에도 음악을 가르쳤던 교육기관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배웠던 정통악이라는 거죠. 정통악이 정악이죠. 거기에 비해서 민간음악인 그 민속악이라는 것은 신앙악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적인 전통 그 신앙 흔히 이제 무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무속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이 함께 녹아있는 무속신앙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무속신앙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무녀가 있었잖아요. 무당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무당들이, 어떠한 굿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굿을 할 때 연주되었던 것들이 바로 신앙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굿을 할 때 연주되는 그런 음악을 다루는 그 다큐멘터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속악이라는 것은 앞서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일종의 농악 같은 것들이 민속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향악 안에서의 그 민속악이죠. 그래서 농악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 음악의 악기는 관악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그랬을 때 관악기로는 금, 당적, 지, 소관자, 약, 적, 소, 퉁소, 단소, 관, 피리, 태평소, 생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뭐 단소, 대금, 여기 금이면은 대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음악을 연주하다 보면 이렇게 피리 같은 걸 이렇게 옆으로 딱 불고 막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피리이면서 또한 대금, 큰 금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다 관악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단소는 이렇게 앞으로 내서 저도 어렸을 때 단소를 배웠던 적이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궁상각지우 그걸 가지고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연주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의 전통 악기이기 때문에 전통 관악기이기 때문에 그런 연주를 초등학교 때 잠깐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음악 시간에. 다음으로 이제 현악기로는 아쟁, 해금, 거문고, 가야금, 대쟁, 그 다음에 금슬, 양비파, 당비파, 이 가야금입니다. 가양금이 아니고 좀 잘못 쳤는데 월금, 공후, 양금 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현악기로는 가야금과 거문고를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야금은 어, 가야, 가야에서 국가인 가야에서 나왔던 금이라 그래가지고 가야금이라고 하고요. 검은고는 이제 그 가야금과 되게 비슷한 형태의 현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현악기라고 할 수 있죠. 타악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이라든지 장고 이런 거죠. 어, 한국 안에서의 어떤 타악기. 그래서 이제 두드려 가지고 이제 소리를 내는 거죠. 어, 그래서 뭐 편정, 특종, 방향, 올라, 편경, 특경, 자바라, 징, 박, 축, 부, 장고, 북, 절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는데 이러한 그러니까 한국의 관악기와 현악기와 타악기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 향후에 이제 제가 제시해 놓은 다큐멘터리 그 부분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시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한국 음악의 그러면 전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통 음악의 전개라는 것이 결국 상고 시대에는 부여의 어떤 연고라든지 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과 같은 제천 의식,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에서 음악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여의 연고라든지 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은 다 뭡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음악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삼국시대는 고구려의 어떤 안악 삼호분 무덤이었죠. 무덤의 주악도 그러니까
부학도라는 그림이죠. 그림 안에 검은고 북등의 악기가 발견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백제에는 고각, 공후, 쟁, 적 등의 악기와 연주단이 존재했다라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이 이제 수서와 복서라는 기록이 이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라는 가야금이 이제 그 가야라는 그 나라를 나중에 이제 신라가 병합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야를 병합하게 되면서 가야에 있었던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어 당연히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러한 가야금들이 어떠한 신라의 음악에 영향을 주었고 전문 음악 기관이었던 음성사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려 시대에 오게 되면 어떤 신라의 향악과 당악을 계승 발전시킨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12세기 이후에 송에서 소개되었던 악이 더욱 발전되고 왕립 음악기관이었던 음악기관이었던 대학서가 설립되게 되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조선 전기에는 고구려의 향악이라든지 당악, 악 등이 이제 계속 발전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양난 이후에는 궁중음악이 위축되면서 민속악이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민속악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잠시 말씀드렸던 민속악 안에는 또 신앙악이 있었고요. 그 다음 민속악이 있었죠. 그래서 뭐 신앙악이라는 것은 구술 할 때 제례, 그러니까 굿이라는 것은 일종의 제례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례 행위를 할 때 연주되었던 음악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농악이라는 것은 그 농사를 짓는 것을 할 때 연주되었던 음악이었죠. 그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조선 후기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근현대에 이르러 가지고 어떠한 궁중음악은 이제 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정악을 정통 그 어떠한 정악을 계승하려는 조양구락부가 조선 후기에 설립되기도 결성되기도 했고, 더불어서 판소리 어떤 변형인 창극이 등장하면서 전통 국악이 어떠한 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48년 국립국악원, 65년에 국립창극단을 통해서 국악의 어떤 전통을 잇고 탈춤, 마당극, 풍물, 마당굿, 대동놀이 등을 통해 어떤 그러니까 전통의 한국 민속음악이 전승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어떠한 그 한국의 예술 문화에서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어 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한국의 전통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렇다면 한국 미술의 개념은 뭐냐? 한국 민족의 어떤 유구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시각적, 공간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조형 예술로서 민족의 얼과 먹과 정서가 담긴 한국의 민족 미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한국 미술이죠. 그래서 전통적 한국 미술이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현재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제 보통 동양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동양화. 그 동양화가 한국의 어떤 전통 미술이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동양화, 서양화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동양화라는 것은 흔히 이제 붓과 먹으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는 도구들이 붓과 먹으로 대변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붓을 가지고 이제 그 전통 한국의 붓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먹으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사군자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군자라는 것은 매난국죽입니다. 그러니까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죽이 대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 사군자를
많이 그리고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난을 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초화를 그린다는 거죠. 어, 한국의 전통 난을 그리는 그걸 이제 난을 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통 동양화를 한국인들이 이제 어떤 자신을 수양하는 수단으로 여겨서 문인들이 그 문인화라는 것을 조선시대 발전을 시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그 문인들이 실제로 문인 화가들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러니까 화원 교육기관이 이제 화원이었거든요. 그런 화원 출신의 화가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인들이 회화를 같이 겸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인들의 회화가 조선시대에 상당히 많이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동양화로 이야기되어지는 한국의 전통화는 그러한 문인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지요. 음. 그래서 이러한 한국 미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은 결국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교라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교를 부리기 위한 기교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본능적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그려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 없이 그냥 그려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기의 정신 수양의 어떤 수단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죠. 그럼 정신 수양을 위한 수단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정신 수양을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난초에 난을 친다 그랬을 때 난초에 난의 한 획을 이렇게 쭉 그어대느냐 혹은 여기에서 그어대느냐 여기 위로 가가지고 그어대느냐 더 위로 가가지고 그어대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게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려내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현재의 나의 마음 상태를 그려낼 때는 그게 계획이시 그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때 당시 그냥 뭡니까? 그리고 싶은 대로 그냥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를테면 서양화라 그랬을 때 밑그림을 막 그리지 않습니까?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밑그림 위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채색을 하는 게 이제 서양화의 특징이라면 한국의 동양화라는 것은 그런 밑그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통 어떠한 그 화원 출신의 사람들이 그려낼 때 뭐 밑그림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들 역시도 그냥 밑그림 없이 자기가 바로 떠오르는 것들을 바로바로 그려내는 형태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기교의 기교고 무계획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기교도 부리지 않고 계획도 없이 그냥 자기의 본능적으로 본능에 맡겨서 그려내는 그런 것들이 한국 미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하나의 특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정제성이라는 것은 불국사의 어떤 다보탑과 석가탑 같은 정제되지 않은 균형미가 있다라는 거죠. 정제되지 않은 균형미.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정제라는 것은 정밀하게 균형감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정제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정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국의 어떠한 그 미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건 비정제성이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냥 대충 만든 것 같은데 거기 안에서의 균형미가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다보탑이라든지 석가탑을 직접 가서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말 그대로 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탑이지 않습니까? 돌을 깎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어떠한 정확한 정밀하게 측정이 돼가지고 돌을 깎고 이런 것보다는 되게 정제되지 않은 그 야성이라고 하죠. 그냥 대충 깎아 뭐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을 이렇게 멀리서 좀 떨어져 가지고 그 다부탑이나 석가탑을 보면 그 균형미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 그런 비정제성이 한국 미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무관심성.
이것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목재를 사용해 가지고 계획된 규격에 무관심한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그 자연 그대로의 나무 목재가 가지고 있는 결이라든지 혹은 그 특성을 그대로 이용해서 어 뭐냐면 건축물이라든지 혹은 미술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자연 그대로의 것을 살려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스러움을 유지시키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한국의 어떤 무관심성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이제 무관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이 한국 미술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자연스러운 조화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한국 미술의 특징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뭐 무기교의 기교라든지 무계획의 계획, 비정제성, 무관심성 이러한 것들을 어, 어떤 면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하실 측면들이 클 겁니다. 도대체 기교가 없이 계획이 없이 어떻게 만들어라고 에,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 왜 그렇게 세밀하게 만들지도 않았고 그냥 대충 만든 거 같은데 그게 뭐가 무슨 미술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한국 미술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과 조화돼 가지고 만들어낸 멋스러움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인공미가 없다는 겁니다. 인공미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어떠한 건축물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자연에 녹아들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한국 미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그러면은 이러한 한국 미술의 어떤 전개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했을 때 산고시대 보면 방구대 안각화를 통해 가지고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가 담긴 작품이 발견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구대 안각화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가보셔도 재미있을 겁니다. 그거 이제 직접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안각화를. 다음 이제 삼국시대를 보시면 먹과 채색을 사용해서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무덤에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고군벽화라든지 에, 백제의 고군벽화들을 보면 생동감 있는 채색과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 특징이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당나라는 역시 당의 궁정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회화를 발전시키려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고려 시대에는 그 실용적 목적과 감상 목적으로 작품이 제작되었죠. 그래서 도화원이 설립돼 가지고 화원을 양성했고요. 사대부와 승려까지도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림의 소재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고려시대 이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전문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이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한국 미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그러니까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은 승려가 스님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자기의 수양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럼 조선 시대에는 어떠했느냐? 조선 시대의 문인들, 사대부들이 양반들이 자기의 정신 수양을 위한 수단으로서 역시 그것을 나는 정신 수양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의 세안도 같은 그림이 대표적이거든요. 김정희의 세안도라는 그림은 굉장히 우수한 뛰어난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림만 본다면 빈 집 한 채가 있고 나무 네 그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반인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이게 무슨 그림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 안에 그 어떠한 김정희가 그 나무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고든 의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 그림 안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이제 같이 연결이 돼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승려 화가의 활동은 줄어듭니다. 왜 그러면 숭유 억불 정책을 조선이 피다 보니까 승려 화가들의 활동은 제약이 되지만 화원의 회화와 문인들의 회화가 발달하게 됐다라는 거죠. 화원이라는 것은 정식 그러니까 화가를 키워내는 교육기관 안에서 나왔던 화원들. 왜냐면 화원을 왜 키웠냐면 그 궁중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들 있죠. 단청들. 여러분들 조선 궁궐에 가보시면 조선 궁궐에 그 기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집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그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통 단청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누가 그려냈습니까? 화원들이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려내야 되는지 당연히 화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인회화가 발달했다는 것은 그 문인들, 사대부 양반들이 자신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몸의 수양의 일환으로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의 화풍을 수입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독특한 한국식 화풍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한국만의.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 중기 안견파 화풍이라든지 절파 화풍, 후기에 조선 후기 어떤 진경산수 화풍, 남종 화풍, 풍속 화풍 등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죠. 정선에 그러니까 진경산수화라는 것은 진짜 경치를 그려내듯이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떠한 산수화라는 것은 한국 그 산수화의 특징은 그 선 중심이죠. 선 중심의 선과 여백의 중심입니다. 여백의 미라고 하거든요. 그럼 선과 여백의 미,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그 안에 채색을 안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멀리서 흰 여백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화가의 무엇을 표현해내려고 했느냐, 그 의미를 찾아가자. 이런 것들이 한국 회화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조선시대까지 이런 화풍이라는 것이 이제 근현대에 이르러가지고, 전통을 계승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서 새로운 서양화가 이제 유입되게 되죠. 근대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양 화가들이 배출되자 동양화와 서양화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각자의 화풍을 갖다가 발전시켜서 지금의 어떠한 회화의 형식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서양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술 작품들이 다 대부분 이제 서양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동양화라는 것은 한국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적이다 그랬을 때는 먹이라든지 붓을 활용해 가지고 여백의 미를 활용한 그림들을 막 그려내거든요. 화선지라는 종이 위에다가요. 그러면은 한국의 그림은 화선지라는 종이 위에 이제 막 그려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서양화 같은 경우 캔버스 위에서 이제 그려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한국 전통 미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좀 많이 돼버렸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의 어떠한 전통 음악과 미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아주 그 개괄적인 것들만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러한 한국의 전통 음악과 미술이 있구나라는 정도 이해하시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 이야기들은 제가 지금 세 번째로 이제 올려드릴 것은 국립국악원에서 토요 명품 공연이라 그래가지고 종묘 제례악을 갖다 연주하는 그 실황을 갖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묘 제례악이라는 것은 그 종묘하고 제례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묘가 묘지 않습니까? 우대를 모셔놓은 묘거든요. 그 궁중이죠. 종묘 제례악이라는 것은 궁중에서 제례 의식이 필요할 때 했던 악기 연주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묘 제례악 공연 그 실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한국의 전통적인 궁중음악이라는 게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셨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제가 올려놓을 그러니까 올려놓기보다는 제가 그 링크를 여러분들이 열어서 볼 수 있게 제시를 해놓을 부분들이 첫 번째가 이제 전통 악기 안에서의 어떤 과학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고요. 어떠한 한국 조선 회화의 르네상스기가 조선 후기거든요. 그 한국 회화의 어떤 르네상스기를 이끌었던 천재 화가들이 이제 정선, 김홍도, 신윤복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들이 이제 정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경산수화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제 정선이라는 분이고 김홍도와 신윤복이라는 분은 풍속화가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김홍도나 신윤복의 풍속화는 한국의 어떤 전통을 소개하는 그림으로 많이 활용됐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게 그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이었구나.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그 회화의 르네상스기를 열었구나라는 내용들을 다큐멘터리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한국 그 어떤 전통 음악과 미술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더 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이상으로 한국의 어떤 대중문화와 예술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